네, 저희 이제 온라인 강의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CNN부터 시작해서 CNN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까지 오면서 어떻게 이제 둘 사이가 차이가 있고 결국에 이 그림이었죠. 그래서 레스넷 CNN 계열의 애들은 이제 데이터셋이 작을 때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 바이어스가 더 많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작을 때 잘 되다가 비전 트랜스포머는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잘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트랜스포머를 쓰는 게 성능을 높이는데 가장 많이 쓰이더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 근데 우리는 데이터셋이 작을 때도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게 성능이 잘 나오길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이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더 임프로브 시켜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얘기가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결국에 CNN과 VIT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CNN과 VIT 차이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우리가 배웠던 그냥 CNN, 레스넷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VIT, 우리가 배웠던 비전 트랜스포머겠죠. 그 CNN을 잘 보면 CNN은 대부분의 CNN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가 더 딥어질수록 더 프로세싱을 할수록, 인풋 이미지부터 프로세싱 할수록 레졸루션이 작아지고 채널이 깊어지는 특성이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24에서 56, 56바이 56바이 64, 28바이 28바이 128, 14바이 14바이 256. 즉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24바이 24에서 56바이 56바이 줄어들고, 얘가 28바이 28바이 128로 줄어들고 점점 더 딥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즉 어떤 하이러키컬한 구조를 가지는 게 CNN의 핵심이었고, 이래서 이제 이 중간단의 피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를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의 레졸루션도 담고 있고, 그러면서도 피처도 잘 뽑고 있는 어떤 중간단의 피처를 가지고 태스크를 푸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스몰 스케일 데이터도 잘 되고 이제 다음 스트림 태스크에도 잘 되는 이젠 그런 거였고요. 근데 이제 이 VIT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비전 트랜스포머 블락을 여러 가지를 계속 쌓는 거죠. 근데 쌓는 과정에서 보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14바이 14바이 768, 예를 들어 이런 피처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14바이 14가 이제 어떤 토큰 개수고, 그렇죠? 토큰 개수고, 얘가 채널로 보고 이제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는데, 어쨌든 트랜스포머 구조기 때문에 이 레졸루션이 계속 똑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계속 인코딩을 해도 스페셜 레졸루션은 14바이 14에서 더 이상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 14바이 14를 더 늘릴 수도 없어요. 왜냐? 그때 얘기했지만 토큰 개수가 많아지면 어쨌든 문제가 되니까. 즉 얘는 딥하게 들어가도 계속 그냥 이미지 사이즈에서 시작해서 이 스몰 스케일의 피처가 계속 도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이라키컬한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아이소트로픽한 아키텍처죠. 그냥 계속 동일한 아키텍처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는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디텍션 같은 또 다운스트림 태스크나 레졸루션이 작을 때 잘 안 된 이유가 이제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그럼 이런 트랜스포머 구조를 쓰되 과연 이렇게 하이라키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당연하게 나왔던 거였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오늘 얘기할 스윈 트랜스포머가 그 중에 하나고요. 현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레프렌테이션, 즉 피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윈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Can we build a hierarchical VIT model? 그렇죠? 하이라키컬 VIT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비전 트랜스포머지만 어떻게 하이라키컬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기존의 하이라키컬한 CNN을 쓰는 모든 태스크들을 그냥 그 하이라키컬 VIT로 갈아 끼면 되니까, 이 질문을 푸는 게 이제 아주 마지막 남아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양한 이제 연구들이 나왔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을 했던 건 바로 스윈 트랜스포머. 좀 더 구체적인 이름으로 스윈 트랜스포머 하이라키컬 비전 트랜스포머 using shifted window라고 하는 CVPR 1년도에 나왔던 페이퍼였고요. 지금까지 하이라키컬한 VIT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이제부터는 이거는
기존에 CNN 쓰던 어떤 구조를 다 이걸로 갈아 낄 수 있을 정도로 하이라키컬하게 VIT를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핵심은 말했지만 어떻게 트랜스포머를 쓰되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만들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미지가 인풋이 H/W/3인 거를 우리는 CNN처럼 4분의 1 사이즈, 8분의 1 사이즈, 10분의 1 사이즈로 점점점 하이라키컬하게 인코딩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요 트랜스포머 블락으로 인코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스윈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일단 요 스윈 트랜스포머를 얘기하기 전에 그럼 첫 번째 CNN처럼 우리가 이 블락들을 통과하면서 H/W/3을 4분의 1 사이즈, 그 다음에 또 4분의 1 사이즈로 줄여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먼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잠시만요. 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이제 이 피처 H를 4분의 1 사이즈, 4분의 1 사이즈 C로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8분의 1 사이즈로 이제는 리사이즈 시켜요. 근데 이게 패치 머징이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첫 번째 얘가 H over 4, W over 4, C를 H over 8, H over W over 8로 해서 그럼 2분의 1 사이즈 줄이니까 얘를 2분의 1 사이즈 줄이면서 이 C 채널의 피처를 그냥 채널로 다 붙여버려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 4C가 나오겠죠? 그러면 8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들면 4C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즉 뭐냐면 concatenate group of the 2byte feature. 그러면 이제 2분의 1 사이즈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4C니까 얘가 채널 너무 깊으니까 우리가 적당히 2C, 그러니까 우리가 CNN 때 했던 것처럼 두 배가 채널이, 그러니까 두 배를 스페셜이 줄면 채널도 두 배를 늘리자라는 개념에서 여기다가 그냥 MLP를 하나 더 태워서 이렇게 스페셜은 동일하지만 채널을 두 배로 늘려버려요. MLP를 더 행가해서. 그래서 첫 번째 H over 4를 H over 8으로 늘리면서 채널을 두 배로 늘리는 이런 패치 머징이라고 하는 하나의 레이어를 달아요. 그냥 이건 그냥 MLP죠. 그렇죠? MLP를 달아서 요게 각각 레졸루션마다 MLP를 패치 머징이라고 하는 여긴 좀 달라요. 여기는 일단 좀 이따 설명할게요. 패치 머징이라고 하는 개념을 달아서 이제 우리가 스페셜 레졸루션을 H/3부터 순차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요 피처 벡터를 CNN으로 인코딩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로 인코딩을 하는 거죠.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코딩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트랜스포머 인코딩을 해내면 우리가 H/W부터 이렇게 하이라키컬하게, 즉 요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H/W/3이 한 번 통과하면 뭐 이렇게 C 더 한 번 통과하면 8 W/8 EC 뭐 이렇게 점점 하이라키컬하게 이제 이미 피처 벡터를 만들 수 있고, 이 피처 벡터 어떤 중간 레프레젠테이션 쓰면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 즉 CNN에서 풀었던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똑같이 풀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면 돼요. 끝났어요. 이게 바로 하이라키컬 VIT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전에도 했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VIT를 설명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이 트랜스포머를 돌릴 때 결국 이 토큰 개수가 핵심이라고 했죠. 토큰 개수, 샤브 오브 토큰. 근데 우리가 하이라키컬 줄여본들 H over 4 얘를 원래 H 사이즈를 4분의 1이나 8분의 1이나 10분의 1로 줄여든 건 아직도 너무나 헤비한 컴퓨테이션이에요. 트랜스포머를 그냥 돌리기.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글로벌로 돌리는 건, 즉 모든 토큰에 대해서 인터랙션을 모델링 하는 건 사실 아직도 불가능에 가까워요. 즉 그렇기 때문에 토큰 개수가 많을 때도 트랜스포머를 돌려야 할 수 있는 새로운
트랜스포머 블락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바로 스윈 트랜스포머 블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오면 하이라키컬하게 이제 이렇게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윈 트랜스포머 블락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저번에 그 기억나죠? 트랜스포머의 컴플렉시티를 생각해 보면 224by 224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56by 56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어텐션을 매트릭스는 56의 4승이었죠? 기억나죠? 56의 4승이 필요하니까 거의 9.8 밀리언의 파라미터가 필요한 거예요. 메모리가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헤비한 컴플렉시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긴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VIT, 즉 트랜스포머는 막 토큰들이 있을 때 얘 글로벌하게 모든 토큰들 간의 인터랙션을 모델링하는 거였죠. 맞죠? 프로텐션이라고도 불리는데 프로텐션 하는 게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스윙 트랜스포머에서는 프로텐션이 아닌 어텐션 오버 패치, 로컬 리즌에서만 패치, 즉 로컬 어텐션을 돌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게 이제 바로 스윈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 스윈 트랜스포머. 그 핵심은 이거야. 스윈 트랜스포머 블락의 핵심은 윈도우 어텐션이에요. 즉 로컬 어텐션이죠. 즉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을 때 원래의 트랜스포머는 예를 들어서 뭐 이 피처랑 이 피처 뭐 있을 때 모든 애들 간에 원래는 글로벌하게 인터랙션이 모델링이 되죠. 그냥 때리면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윈 트랜스포머 했던 건 뭐냐면 트랜스포머가 돌 수 있는 그 윈도우를 한정 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만 트랜스포머가 돌아라 라고 윈도우를 한정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냥 트랜스포머가 인터랙션이 일어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인터랙션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만 인터랙션이 일어나도록 강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H/W 그레이드 오브 토큰을 그냥 돌면 어텐션이 말했지만 HW의 제곱 쿼드라틱하게 돈다고 했죠. 그렇죠? HW가 같으면 H 곱하 H면 H의 4승이 되죠. 맞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지 또는 피처 그 토큰 셋을 어떤 윈도우 M by M 윈도우로 잘라버려. 이 경우에는 이제 4x4 윈도우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텐션을 이 윈도우 안에서만 돌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토큰의 이 어텐션의 계산량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H제곱 W제곱이었던 게 M의 4승은 어쨌든 요 하나, 그쵸? 어쨌든 M by M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 4x4에서 어텐션 돌아야 되니까 M의 4승에 요게 HM개, H를 M으로 나눈 거 W over M개, 얘를 전체를 M으로 나눈 거니까 개수만큼, 즉 M제곱의 HW만큼의 컴플렉시티로 줄어들어요. 즉 H제곱 W제곱이 M제곱 HW로 줄어든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 사이즈의 리니어로 바뀐다. 원래는 HW였으면 H제곱 W제곱이었던 게 이제 HW 어떤 M이라고 하는 제곱만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컴플렉스가 확 줄이면서도 트랜스포머를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 핵심이야. 뭐 오리지널 논문에서 M을 한 7 정도로 했대요. 7x7 윈도우로 잡아서 전체 토큰을 이제 이렇게 윈도우로 쭉 나눴다 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스윈 트랜스포머예요. 근데 이 스윈 트랜스포머를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잘 써주면 기존의 트랜스포머처럼 트랜스 블락이 아니라 스윈 트랜스포머로 잘 쓰면 이제
이렇게 나눠지더라 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풀 토큰을 도는 게 아니니까 훨씬 빠르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일단 오늘은 녹화 강의니까 아마 질문을 못 하실 테니까 제가 빠르게 진행하고 질문을 이메일로 주세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문제가 뭐냐, 어쨌든 트랜스포머의 장점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정보랑 이 정보 또는 이 정보들끼리 어텐션을 보면서 어떤 롱 레인지의 인터랙션을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잘 됐었던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어떤 컨텍스트를 봤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로컬 어텐션으로 계산량을 줄였지만 성능은 아직도 제한적인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나왔고, 그래서 문제는 뭐였냐, 그냥 어쨌든 토큰끼리 인터랙션이 그냥 윈도우 안에서만 일어나고 윈도우가 바뀌었을 때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 인터랙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사실 가장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스윈 트랜스포머는 이걸 아주 영리하게 풀었는데, 이렇게 푸는 거야. 윈도우를 오케이, 트랜스포머를 한 번 도는 게 아니니까 트랜스포머를 여러 번 돌잖아요. 우리 트랜스블럭을. 그래서 한 번 돌 때, L번째 블락에서는 이렇게 노멀 윈도우 아까처럼 한 번 돌고, 근데 다음 돌 때는 이 윈도우를 이렇게 시프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시프팅 되고, 뭐 얘는 뭐 이렇게 시프팅 되고, 얘는 뭐 이렇게 시프팅 되면 다시 얘가 하나고, 뭐 얘가 하나, 얘가 하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를 시프팅을 시켜서 그러니까 다시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윈도우에 돌던 거를 이번에 이 윈도우에서 돌아서 최소한 여기 사이에 인터랙션이 못 일어나던 거를 다음 트랜스폼에서 강제로 만들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L 플러스 원번째 블럭에서 Shift 윈도우에서 로컬 어텐션을 돌자. 그러면 이걸 한 번 돌고 이걸 한 번 돌고 반복하다 보면 전체 풀 어텐션은 아니지만 어떤 세미 글로벌 어텐션을 돌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핵심은 노멀 윈도우와 시프티드 윈도우를 얼터네이티브하게, 그다음 subsequent transform 블락, 그러니까 여러 번의 트랜스포머 블락을 돌면서 노멀 윈도우 한 번, 시프티드 윈도우 한 번, 노멀 윈도우 한 번, 시프티드 윈도우 돌면서 로컬 어텐션이지만 세마이 글로벌한 정보들이 계속 인터랙션, 그리고 계속 돌다 보면 사실 아이디어하기는 언젠가는 모든 정보들이 다 섞일 수 있는 여지는 두는 거. 그래서 시프티드 윈도우를 썼다 라고 해서 이 방법이 그래서 스윈 트랜스포머라고 불리는 거야. 정말 쉽죠? 개념적으로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뭐 좀 디테일이 있긴 한데, 이렇게 원래 VIT 같은 경우는 포지션 인베딩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토큰의 애프로트 포지션을 알려준다고 해서 이미지에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원래 VIT로 들어가 보면 요 VIT의 요 포지션 정보들이, 그쵸? 어디를 검색할까요? 그쵸? 요 포지션 정보들이 영상 전체에서 이 패치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글로벌한 포지션 정보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스윙 같은 경우는 로컬 어텐션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위치를 알려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컬마다 어텐션이 다 따로 돌아야 되니 이 로컬 윈도우에서의 어떤 포지션 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렐러티브 포지션 인베딩 또 렐러티브 포지션 바이어스라는 걸 써요. 그래서 렐러티브 포지션을 준다. 렐러티브 포지션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큰 게 아니고 그냥 영상 전체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각 윈도우마다의 위치. 그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패치의 포지션 인베딩과 이 패치의 포지션 인베딩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돌 때와 얘를 돌 때 동일하게 그 포지션 인베딩이 들어가도록 뭐 이런 디테일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넣어준다. 렐러티브 인베딩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기 넘어가면 그래서 또 요 디테일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재밌는 게 이제 이러는데 원래 이제는 파란색이 이제는 CNN 뭐 if는 또 CNN이에요. 저 주황색 또 CNN이고 원래 VIT가 말했지만 이제 원래 이제 VIT라고 그냥 봐요. 저 회색이 VIT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잘 될 여지는 있었지만 이제 속도를 보면 이미지 한 장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보면 좀 느렸고 발수 많았는데 요 이제 스윈, 요 노란색 같은 경우가 방금 얘기한 스윈인데 이제는 이미지가 적어도 성능도 잘 나오고 일단 속도도 훨씬 빨라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스윈을 이제는 많이 쓰기 시작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스윈 트랜스포머는 단순히 이제 속도도 빨라지지만 이제 오늘 배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러니까 원래 VIT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만 쓰였어요. VIT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만 쓰였는데 이미지 클래시뿐만 아니라 좀 덴스한 정보가 필요한 픽셀 레벨 정보가 필요한 디텍션이나 뭐 세그멘테이션 같은 곳에도 많이 쓰이더라 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디텍션 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다 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뭐 하나는 여기는 막 빠르게 넘어갈 건데 또 하나 이제 익스텐션은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잘 보면 토큰들에서 피처를 뽑아서 이거를 어텐션으로 믹싱을 하고 뭐 MLP도 태워서 뭐 레지듀얼도 하고 막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됐던 게 CNN보다 잘 되는 게 과연 이게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거냐 라는 고민을 했고 과연 얘를 그냥 얘도 MLP로 바꿔보면 결국에 이 모든 구조는 다 풀 MLP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게 바로 MLP 믹서라고 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을 쓰지 않고 MLP로만 얘네들끼리 인터랙션을 모델링 하자 라는 개념이었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토큰 벡터들이 들어오면 이거를 한번 트랜스포즈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여기다 MLP를 태우면 얘네들끼리 정보들이 한번 섞이겠죠. 그쵸? 그거를 한 번 더 트랜스포즈를 해요. 그 다음에 MLP를 또 태워요. 그럼 여기끼리 정보가 인터랙션이 모델링이 되겠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이 과정 안에서 원래 어텐션이 하던 이 패치들까지 그러니까 이 토큰들 인터랙션을 MLP로만 간단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 말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포즈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아도 훨씬 빠르고 그러면서 전체 퓨어한 즉 홀 MLP 아키텍처로도 비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라는 MLP 믹서라는 것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오케이, 이제 우리가 좀 길었지만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아키텍처,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비전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인 오브젝트 디텍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렉처 노트 3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렉처 2에서 뭐 CNN부터 트랜스포머까지 오는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가장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디텍션이라는 분야를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디텍션이라는 분야를 다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디텍션이라는 태스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컴퓨터 비전을 공부하는 많은 중요한 개념들이 사실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 아직 컴퓨터 비전에 중요했던 개념이나 구조들이 디텍션 분야에 나오기도 했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 디텍션을 좀 보면서 어플리케이션 디텍션이지만 실제 다양한 이제 좀 어드밴스드 그 딥러닝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텍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what and where를 찾는 거예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걸 생각해봅시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미지는 고양이야, 강아지야처럼 전체 클래스 라벨을 다는 건데 디텍션은 what and where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영상에서
자, 이런 오브젝트는 여기에 있어. 그리고 얘는 뭐야? 얘는 예를 들어 사람이야. 얘는 또 배야. 등 what and where를 찾아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지금 배경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미지에서 자, 여기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여기에 있어. where and what. 그렇죠? 여기는 보트가 있어. 그렇죠? 여기 점수는 0부터 1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클래스 probability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디텍션은 이런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운딩 박스로 what and where를 뱉어주는 게 이제 오늘 얘기할 디텍션이라고 하는 태스크라고 봐주시면 돼요. 쉽죠? 그 태스크 데피니션은 똑같아요. 방금 말한 거 똑같은데 어떤 싱글 RGB 이미지를 받아서요. 우리는 이 오른쪽처럼 보이는 아웃풋을 뱉어야 돼요. 물론 각각의 아웃풋이 예를 들어서 강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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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다라는 what에 해당하는 클래스 라벨도 뱉어줘야 되죠. 즉,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의 데피니션은 인풋은 RGB 이미지를 받아 아웃풋은 a set of detected box. 이 detected box에 셋을 뱉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for each object, 각각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보를 뱉어줘야 돼요. 자, 이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한 두 가지를 뱉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클래스 라벨. 클래스피케이션 똑같아요. 어떤 fixed and own set of the 카테고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개 20개 클래스 중에서 무슨 클래스 라벨인지 예를 dog면 dog, cat이면 cat 이렇게 클래스 라벨을 뱉어주고요. 두 번째는 이 바운딩 박스 위치 자체, 이 위치 자체를 뱉어주는 거예요. 이 위치는 네 가지 넘버로 구성되어 수 있겠죠. 뭐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꼭지점 x, y와 얘의 width and height, 그럼 이 네 가지의 밸류로 예를 들어 이 이미지에서 이 박스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텍션 결과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 set of the detected 박스를 뱉어내는 거다. 근데 각각의 박스에 대해서 클래스 라벨과 바운딩 박스 위치 정보를 뱉어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태그 자체는. 근데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챌린지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모델 아키텍처에서 얘기했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비해서는 많은 챌린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멀티플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즉 영상 안에 사실 오브젝트가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클래스, 찾고 싶은 클래스에 어떤 몇 개 오브젝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variable number of object per image, 몇 개 오브젝트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 오브젝트 개수는 멀티플이다 라는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우리의 아웃풋은 하나가 아니라 멀티 타입 오브 아웃풋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what은 카테고리 라벨에 해당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요. where에 해당하는 바운딩 박스는 아까 네 가지 좌표 값이라고 했죠. for numbers라고 했죠. 그 넘버 자체를 리그레션 해야 되는 거예요. 써볼까요? 이 what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고요. where는 리그레션을 하는 거예요. 즉 두 개의 타입, 그러니까 멀티 타입 오브젝트를 뱉어줘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모델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가 큰 경우에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한 2, 2, 4, 2, 3은 됐어 그냥 됐어요. 근데 디텍션 같은 경우는 2, 4, 2, 4면 오브젝트가 너무 조그맣게 잡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픽셀이 너무 작겠죠. 그러니까 좀 더 큰 800 600 정도는 돼야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이제 좀 디텍션 연구들의 핵심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디텍션 알고리즘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디텍션된 박스에 어떤 매저, 매트릭 또는 얼마 정확한지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지표는 IOU라고 불리는 Intersection of Union, IOU라고 불리는 매저가 가장 많이 쓰여요. 이게 실제 성능 평가할 때도 중요하고 그 로스를 설계할 때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은 How can we compare our prediction to the ground truth box? 그러니까 내 프레딕션이 내 모델이 이렇게 파란색처럼 뱉었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가 정답이 이렇게 초록색처럼 되었을 때 얼마나 정답과 유사한지를 퀀터파이하는 밸류죠. 어떻게 될수록 비슷할까요? 두 박스가? 가장 잘 박사 찾았던 거는 area of intersection. 우리가 집합으로 보면 요 지금 색깔이 중요하니까 남겨놓을게요. 요 겹치는 부분. 요 겹치는 부분이 클수록 분의 area of union, 합집합. 이 박스의 합집합이 나눴을 때 그 값이 클수록 요 박스 프레딕션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슷할 수 있겠죠. 즉 1이 되면은 완벽하게 똑같은 거겠고 점점 줄어들겠죠. 이게 이제 바로 IOU, 디텍션에서 매일 얘기하는 IOU 또는 뭐 자카르 시밀러리, 자카르 인덱스라고도 불리는데 그냥 IOU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에어리 유니온은 이 합집합, 그래서 두 개의 비율로 표현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OU가 한 0.51이다, 뭐보다 크다 라고 하면 뭐 디센트라고 하는데 뭐 적도를 잘 맞췄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0.7 정도 이상이다 하면 뭐 상당히 괜찮게 맞췄다. 그림으로 봐도 거의 다 디텍션이 됐죠. 그러니까 정답을 맞췄죠. 뭐 0.9 정도 이상 나오면 사실 육안으로 봐도 프레딕션과 그라운드 트루스가 거의 유사한 정도로 사실 아주 퍼펙트하다라고 실제로 얘기해요. 그럼 이 정도 IOU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겠죠. 자, 여기까지 디텍션을 하는 방법이고, 그럼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모델 아키텍처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와서 뭐 레스넷이나 VGG나 뭐 알렉스넷이나 뭐 트랜스포머나 어떤 모델이 백본 모델이 있을 때 한번 싱글 오브젝트를 찾는 문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이미지가 이렇게 고양이 하나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오브젝트가 싱글인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처럼 이미지를 받아서 열심히 피처 벡터를 뽑아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배웠던 알렉스넷이라든지 또는 뭐 레스넷, 뭐 VIT까지, 그렇죠? 뭐 이 그림에선 지금 알렉스넷이네요. 아무튼 얘를 어떤 벡터로 뽑아요. 그러면 뭐 40그룹 바이 1벡터까지 뽑았다고 쳐봅시다. 뭐 그 FC 전에. 그래서 식으로 디텍션하는 경우를 어떤 리그레션 문제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자, 첫 번째 우리가 두 개를 뱉어야 한다고 했죠. What and where, 그렇죠? 첫 번째 What이라는 관점에서 이 피처 백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로 보면 피처 벡터에다가 어떤 MLP를 더 달아서요. MLP를 달아서 What을 클래스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클래스 캔디데이트 1000개 있었다면 나는 1000개 중에 하나를 맞추고 싶다면 4000그룹에서 예를 들어 1000까지 떨어뜨린 MLP 정도, MLP를 하나 놓고 또 FC 또는 MLP를 하나 놓고 그냥 그 1000개의 플스 프로버티를 열심히 뱉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 클래스피케이션 하는 뭐 소프트웨어 클래스파이어 같은 걸로 열심히 클래스피케이션을 학습하는 어떤 브랜치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까지만 하면 이건 그냥 클래스피케이션 문제예요. what은 찾겠지만,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where를 찾아줘야 돼요. 즉 고양이는 알겠는데 고양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저 바운딩 박스 자체를 찾아줘야 돼요. 근데 말했지만 이 바운딩 박스 위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답이 있다고 치면 컬렉트 박스가 있으면 그 정답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여기 왼쪽 끝을 뭐 x 프라임 y 프라임이고 여기를 h 프라임 y를 w 프라임에 놓으면 그냥 이 네 개 값을 알고 있다면 내 네트워크가 이 네 개 값을 뱉어내도록 L2논 같은 걸 학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으로 학습한 거죠. 그죠? 위에는 클래스피케이션 학습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아까 409를 피처에다가 MLP 또는 FC를 통과시켜서 409를 4로 떨어뜨리는 X, Y, W, H를 뱉어내는 MLP를 학습시키고요. 이 로스를 학습을 시켜서 결국에 이 전체를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what and where를 뱉을 수 있죠. 쉽죠? 이게 그냥 싱글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는 방법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싱글 오브젝트를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실제 학습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멀티태스크예요. 말 그대로 멀티태스크, 즉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브랜치와 이 리그레션하는 브랜치의 로스의 그냥 썸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맨날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로스가 두 개니 여기 어떤 람다라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놓고 이게 웨이트라고 하는데, 어떤 로스가 어쨌든 비율이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매그니튜드가 다를 테니까 그걸 뭐 조절해주는 뭐 이렇게 람다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놓고 열심히 학습하면 what and where이 잘 배워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패턴 배운대요. 실제 디텍터가 돼요. 그럼 테스팅할 때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자 여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있고 뭐 고양이 확률은 0.98이야 뭐 이런 식으로 테스팅이 되는 거죠. 인퍼런스 때. 쉽죠? 디텍션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강의 자료가 따로 있을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아까 이건 얘기했지만 뭐 여기는 뭐 이미지 같은 프리트레인 거 갖고 와서 그 기존의 모델을 가지고 여기 MLP만 통과시키고 학습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문제가 생겨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지는 사실 오브젝트 하나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보다 멀티 오브젝트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내 이미지는 하나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는지 멀티 오브젝트 포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그게 디텍션 문제 자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방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싱글 오브젝트만 있다고 가정해서는 사실 성능이 나오지가 않아요. 풀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의 디텍터 모델에 그냥 야 얘는 캣이야, 이 4개 잡히면 이렇게야 라고 그냥 4개 값만 뱉어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만 봐도 그쵸? 사실 도그, 캣 그리고 이 3개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12개 값을 뱉어야 돼요. 사실 이런 오브젝트, 이런 이미지 어떤 경우는 몇 개죠? 세우기 쉽지 않죠. 오클루전도 있고, 그러니까 가려진 영역도 있고, 이거는 사실 아주 많은 넘버를 찾아야 돼요. 근데 몇 개인지도 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텍터 구조를 아까처럼 단순한 멀티태스크로 풀어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풀까에 대한 고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슬라이딩 윈도우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이미지를 이렇게 윈도우를 돌면서 이 각각의 윈도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싱글 오브젝트 모델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싱글 오브젝트 모델을 계속 돌려요. 그래서 이 박스에 한번 돌고 이 박스에 한번 돌고 이 박스에 한번 돌고 열심히 해서 각각의 박스마다 다 싱글 오브젝트 모델, 아까 얘기했던 이 모델을 돌면 아무리 오브젝트가 많아도 각 클럽마다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오브젝트가 위치가 어딘지를 뱉어내면 되니까 멀티플 오브젝트여도 디텍션이 되겠죠. 쉽죠? 놀랍게도 이게 사실 딥러닝 전에도 디텍터 모델이 많았겠죠? 뭐 딥러닝 레볼루션 전에도 뭐 예전 디텍터 모델들이 실제 그냥 이렇게 해요. 이 이미지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크랍들을 찾아서 싱글 오브젝트 모델을 통과시켜서 이제 정답, 그러니까 위치와 클래스를 뱉어내는 거죠. 실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내 캔디데이트를 돌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파란색 캔디데이트에서는 이걸 넣었을 때는, 자 얘는 뭐 클래스가 2개라고 치면 도구도 아니고 코아이도 아니고 백그라운드야 라고 뭐 이렇게 뱉어내게 학습을 시키고요. 두 번 뭐 예를 들어 또 이런 크랍이 들어가면, 자 얘 이 싱글 모델은 자 얘가 도구고 캣도 아니고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이거 위치는 어떻게 돼? 이 크랍에서 오브젝트 위치는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뭐 타이틀 이렇게 잡혀. 뭐 이런 식으로 이 윈도우를 계속 돌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는 얘도 도그고 캣 아니고 백그라운드 아니고 위치는 좀 이렇게 잡혀야 돼. 이런 식으로 윈도우를 모든 캔디데이트 돌면서 자 얘는 뭐 캣이다. 이렇게 돌면 돼요. 그렇게 돌면 실제로 아무리 오브젝트가 많아도 그냥 모델 하나로 풀 수 있죠. 맞죠? 이렇게 이 CNN 모델을 또는 그냥 이 모델을 그냥 이 크롭 개수마다 윈도우 개수마다 돌면 돼요. 맞죠? 진짜 그렇게 풀었어 옛날에는. 근데 딥러닝 시대 때로 와봅시다. 이거 하나 도는데 무겁겠죠? 그러니까 이미지 클래스피케이션 이거 한 번 통과하면 되는데 우리는 윈도우의 개수만큼 통과해야 돼. 방금 말한 어프로치는. 맞죠? 자 질문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바운딩 박스가 H by W 이미지 사이즈 H by W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바운딩 박스가를 고려해야 될까요? 즉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각 바운딩 박스마다 네트워크를 한번 통과시키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녹화 방송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간단하게 계산해 봅시다. 자, 영상의 사이즈는 그죠? 이미지의 사이즈가 영상의 사이즈가 예를 들어 이 박스의 사이즈가 H 곱하기 W 스몰 H 곱하기 스몰 W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박스의 사이즈가 자 얘가 H 영상 오리지널이 X의 W 그렇죠? 얘는 스몰 H 바이 스몰 W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좌표 왼쪽 위에 좌표 생각해보면 얘는 W 마이너스 W 플러스 1 HW 대문자 HW 해문자 H 마이너스 소문자 H 플러스 1 그러니까 가능한 이 꼭지점의 위치는 W 마이너스 W 플러스 1 H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플러스 1 걔만큼 포지션에 있겠죠. 그렇죠? 이 좌표겠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사이즈는 이 윈도우 이 크롭의 사이즈는 사실 1부터 얘가 죄송합니다. 얘가 1도 될 수 있고 오리지널 그 전체 그 헤이스인 H까지 될 수 있어요. 이미에 W도 1부터 W까지 되겠죠. 그러면 윈도우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즉 이 위치를 H와 스몰 H와 스몰 W에 대해서 모두 계산을 서메이션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걸 열심히 계산해보면 얘는 이 H 곱하기 H 플러스 1 W 곱하기 W 플러스 1을 2분의 1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클까요 이 값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사이즈가 예를 들어 8과 600을 합시다.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 핸드폰으로 찍는 카메라 화소는 이것보다 비교도 안 되죠. 여러분의 찍는 카메라는 뭐 4 메가 픽셀이라고 하는 게 보면 그냥 얘 8과 600 봤자 68 48에 이렇게 되죠. 4 밀리언이 얼마예요? 공 6개 붙죠?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얼마나 큰지. 이 정도 되죠. 아무튼 이거보다 훨씬 작은 이미지 그냥 8과 600 이미지를 계산해보면 이걸로 식을 계산해보면 이 박스가 58 밀리언 개가 나와요. 상당히 되는 58 밀리언. 즉 내가 아까 싱글 디텍터 모델을 싱글 디텍터 즉 그 싱글 CNN 또는 싱글 트랜스포머 모델을 58 밀리언 번 돌아야 되는 거야. 영상 한 장 디텍션 하려고.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불가능해요. 실제로 58 밀리언 어떻게 돌겠어요? 영상 한 장 디텍션 하려고. 그렇죠? 사실 이렇게 풀기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면 디텍터 자체가 CNN 또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가 그렇죠. 이렇게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첫 번째 생각한 거는 자 근데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58 밀리언의 박스들 중에 대부분은 쓰레기 값이겠죠. 더미 값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막 가는 캔디에서 58만 개가 막 요것도 있고 막 요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어. 여긴 디텍션이 될 확률이 없겠죠. 여기는 박스가 없으니까.
근데 이 수많은 애들을 다 통과시키니까 너무 리더십이 많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녹화니까 정답을 바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잠깐 멈춰서 제가 질문 드리면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전 프로포저. 한국말로 하면 그냥 프로포절. 그러니까 한국말이 더 어렵네요. 그냥 프로포절 자체를 디텍션이 될 만한 박스를 한번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이렇게 생겼으면 어쨌든 디텍션은 못하겠지만 모르겠지만 이미지에서 디텍션이 될 만한 박스들을 한번 추려주는 거예요. 한 2,000개 정도. 그래서 실제 예전에 딥러닝 시대 전에도 이렇게 이미지에서 오브젝트가 있을 만한 위치를 빠르게 찾아주는 방법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셀렉티브 서치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내가 넘어갈게요. 얘네들이 하는 건 뭐냐? 브룸 라이크 이미지 리전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내가 어떤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 있을 때 예를 들어 이 바운딩 박스 안에 어떤 이렇게 클로즈드 바운더리를 가지는 어떤 모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거든요. 딥러닝 전에. 그래서 그런 걸 써서 이 아까 58만 개까지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 안에서 한 2,000개 보면은 이렇게 객체가 있는 만한 부분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을 돌려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한번 찾아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58만 번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그냥 요렇게 개수만큼 예를 들어 한 2,000개만 즉 2,000번 정도만 통과시키면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디텍션을 하는 거죠. 그 정도는 뭐 리즈너블 하겠죠. 그쵸? 그 이제 바로 리전 프로포저 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리전 프로포저를 써서 이제는 CNN을 디텍션 했던 연구가 RCNN, 즉 리전 베이스드 RCNN이에요. 그리고 이런 논문에서 나왔어요. Rich Feature Hierarchies for Accurate Object Detection and Semantic Segmentation, CPR 2014년 할 때 연구였고요. RCN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던 연구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모던 현대 프로포절 베이스 디텍터는 다 이 RCNN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RCNN의 베리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아주 아주 현대의 디텍터에 기반이 된 기술이죠. 근데 진짜 간단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방금 말한 이 리전 프로포절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RCNN을 좀 봅시다. 그래서 이 RCNN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볼 건데 이 RCNN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나올 이제 패스트 RCNN 같은 이거의 확장 연구들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해봅시다. 그래서 이 RCNN은 기본적으로 per image computation 파트와 per region computation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per image computation 파트와 per region computation 파트. 이 per image computation 파트에서는 예를 들어 이미지를 i라고 했을 때 i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오프 더 쉘프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ROI 프로포저를 찾는 방법을 써서요. 그렇죠? 오브젝트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불러요. 오브젝트 프로포저라도 불리고요. 또는 캔디데이트를 불리고 또는 ROI 프로포저라도 불려요. 아무튼 뭐 한 2,000개 정도 되는 오브젝트가 있을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위치를 먼저 찾아요. 이 그림에서 보면 네이아 찾았네요. 그래서 뭐 셀렉티브 서치나 엣지박스나 MCG 같은 기존 그냥 알고리즘은 찾아요. 이건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per 이미지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받아서 이렇게 프로포저를 찾는다. 캔디를 찾는다. 이런 게 이미지 per 이미지 컴퓨테이션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per 리전 컴퓨테이션에서는 이 각각의 후보들을 이제부터는 RI라고 할 건데 얘는 어떤 프로포저 셋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네 가지의 위치 좌표들이겠죠. 아무튼 거기 하나 들어가는 거에 각각에 대해서 말 그대로 per 리전 컴퓨테이션 저 리즌마다 따로 도는 거예요. 아까 그 슬라이드 윈도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 per 리전 컴퓨테이션은 리즌 개수만큼 돌겠죠. 그렇죠? 아무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찾아진 각각의 리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큰 리전에 대해서 이미지에서 그 부분을 잘라요. 그 다음에 와핑을 해요. 뭐냐? 어쨌든 이제 우리가 CNN에 넣어야 되니까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알렉셋이면은 항상 224x245로 인풋을 리사이즈에 넣어야 되는 게 아까 믿음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 없죠. 그때는 뭐 플래그에 대한 개념도 약간 약하고 해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어떤 너무 당해서 그래서 각각의 리전 캔디데이트마다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를 잘라서 이렇게 224x245로 리사이즈 해줘요. 그래서 크랍 앤 월프 이치 프로포자 이미지 위를 윈도우를 to obtain fixed size network input. 어쨌든 이제 이 당시 알렉스넷 같은 거에 인풋을 넣어줘야 되니까 어떤 픽스 사이즈로 만들어줘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셀렉티브 서치, 아까 사이즈 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컨브넷,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뭐 알렉스넷 또는 뭐 레스넷. 이 당시가 2014년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스넷이라 VG넷이 좀 나올 정도 시기였어 이 당시. 그러니까 처음엔 알렉스넷만 썼겠죠. 또 뭐 트랜스포 써도 되는데 이 당시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어떤 이런 224x224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그냥 이걸 흡수를 넣어서 어떤 피처 벡터를 뽑아요. 그쵸? 어떤 피처 레퍼렌테이션을 뽑아요. 그쵸? 아까 슬라이드 윈도우의 윈도우 하나 처리랑과 똑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피처에다가 어쨌든 얘는 디텍션 연구니까 what and where, 그쵸? what을 위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붙이고요. 그쵸?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그 다음에 where, 그쵸? where. 박스 리그레션 파라미터, 그러니까 박스의 그 위치를 뱉어주는 그 where에 해당한 리그레션을 학습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포잘, 우리가 뽑은 프로포잘 자체가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포잘 차이를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정답과.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이게 사람이란 클래스면 뭐 이렇게 찾아야겠죠. 박스 위치를. 그래서 이 차이를 리그레션 하도록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what and where를 학습하도록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어쨌든 얘랑 얘는 그냥 다 러너블한 모듈이겠죠. 뭐 CNN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학습이 돼 있으면 퍼블리전, 즉 캔디데이트마다 이걸 그냥 다 돌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그림 4개니까 4번은 각각 돌면 되고 실제로 한 2000개가 뽑는다고 했죠. 2000번을 돌면 돼요. 이 부분을. 그러면 디텍션이 되겠죠. 그렇죠? 끝이에요. 이게 진짜 리전 프로포절이고 현대 디텍터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에요. RCNN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자, 질문은 제가 뭐 지금 못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저한테 메일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그럼 첫 번째, 아까 하나 싱글 모델과 하나 달라진 거는 돌아와 볼까요? 싱글 모델은 여기서 보면 이 이미지에서 이 X, Y, HW의 절대 박스 좌표를 예측해야 됐었는데, 그쵸? 이제부터 방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한번 이미지에서 한번 위치를 잘라온 거죠. 그쵸? 그 잘라온 거에 또 상대적인 디퍼런스, 정말 타이트하게 박스를 잡으려면 어떤 그 리파인을 시키려면 그 리그레션을 해서 박스를 좀 조절시켜줘야 되는 거니 그 상대적인 위치만 알아내면 돼요. 리그레션에서. 클래스피케이션 당연히 클래스피케이션인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만 좀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박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전 프로포절이 이렇게 지금 파란색처럼 뽑혔는데 근데 우리가 봐봐요. 우리 아까 계속 여기 왼쪽 위가 꼭지점만 얘기했는데 그냥 중점을 찍어도 되겠죠? 중점이랑 상관없어요. 우리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계했다는데 뭐 중점 찍었다 봅시다. px, py가 찍히고 width가 pw, height가 ph라고 보면 이게 이제 오리지널 프로포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타이트하게 얘를 박스로 옮겨낼까? 즉 해야 되는 이 트랜스폼 파라미터, 즉 tx, ty, tw, th라고 하는 이 트랜스폼 파라미터를 예측할 거예요.
그래서 이 리즌 프로포잘들을 커렉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을 이 초록색으로 이제 조절해 줄 건데,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이 파라미터만 뱉어내면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 오리진 프로포를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근데 봐봐요. 우리의 모델은 이 파란색 리즌 프로포절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들어가 보면 여기만 봐도, 자, 리즌 프로포절 얘를 할 때도 있고요, 얘를 할 때도 있고, 얘를 할 때도 있고, 얘를 할 때도 있고, 리즌 프로포절을 여러 개 영상 어떤 위치에 리즌 프로포절 와도 우리는 요렇게 CNN과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해서 결과를 내야 돼요. 즉 앱솔루트하게 옮기면 안 되고 좌표 렐러티브하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로케이션에 시작해도 얘를 얼만큼 옮겨야 되는지 렐러티브하게 배워야 된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 보면 이 주황색이 내가 원해야 되는 좌표라고 하면 bx, 뭐 by, bh, bw가 내가 옮겨내야 되는, 저 주황색이 정말 더 정답이라고 하면 이 주황색 좌표를 저 파란색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낼 건데, 그쵸?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오리지널 px, py, pw, ph에다가 중심 좌표는 pw, ph, 즉 이 박스 사이즈의 어떤 웨이트 값, tx, ty라고 하는 어떤 시프트 값을 배워서 요렇게 지금 검은색 보이나요? 요렇게 옮겨내야 되는 거를 이 사이즈에 렐러티브하게 배워내요. 그러니까 이 tx, ty는 그냥 비율만 학습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bx, bh, by, bw도 원래 pw, ph에다가 어떤 익스포넨셜에 tx, th를 붙여서 tx, tw, th는 학습이 되도록, 그래서 bw, bh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스케일 프로포자를 만든, 그러니까 pw, ph를 얼만큼 옮길지를 배워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파란색, 이제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이 파란색 위치에 상대적으로 이 트랜스폼 초록색을 찾아서 이 주황색을 만들어내도록 학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박스 리그레션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뭐냐? 만약에 tx, ty, tw, th, 우리가 저 박스 리그레션 이 MLP가 뱉어내는 파라미터가 만약에 0이면 그냥 아웃풋 주황색은 초록색, 파란색 써야 되겠죠? 해봐요. tx, ty, tw, th가 다 0이면 그냥 얘는 이 주황색과 파란색은 똑같겠죠? bx는 bx, by는 by, bw는 bw, bh는 bh.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L2 레귤라이제이션으로 하면은 이 오리지널 프로포절에서 너무 그러니까 바뀌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뱉어내니까 오리지널에서 너무 변하진 않대. 파란색 너무 주황색 많이 변하지 않대. 필요하다면 충분히 변해서 이제 더 타이트한 박스를 찾도록 이제는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스케일과 트랜슬레이션이 인베런트하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이 트랜스폼, 이 초록색은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버리면 렐러티브 디퍼런스다. 그러니까 프로포저가 아웃풋의 렐러티브 디퍼런스니까 우리가 이 파란색 표가 어디에서 잡히든, 파란색 박스가 어느 위치에 잡히든 이렇게 초록색 좌표를 뱉어내면 렐러티브하게 파란색 좌표를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위치에서 바운드 박스 나올 테니까 이렇게 렐러티브하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RCN에서 하는 박스 리그레션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학습은 어떻게 할 거냐? 학습 때는 이거죠.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주황색은 알고 있고 파란색도 알고 있죠. 파란색은 이제 어쨌든 그 셀렉티브 서치로 알고리즘을 찾아버린 거니까 러닝이 아니라, 그러면 이 주황색과 파란색을 가지고 초록색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초록색을 정리해서 이 초록색 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냥 초록색 값을 예측하도록, 여러분들의 모델이 예측하도록 배워버리면 돼요.
맞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이 리그레션이 아까 말한 그 초록색을 뱉어내도록 학습하면 끝난다. 이게 바로 RCNN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제가 좀 빠르게 설명했는데 사실 정말로 개념적으로 간단하고요. 실제로 이게 아주 현대 그 현대 디텍션 모델에 아주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고요. 실제 이 방법의 이제 베리언트들이 지금까지도 다시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RCNN이에요. 자, 얘를 어떻게 학습할까? 저 모델 학습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요. 어쨌든 얘는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학습이니까 써볼까요? 정답이 있는 세팅이니까 이렇게 이미지랑 이렇게 초록색 정답이 있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이 정답은 있어야 돼요. 학습을 할 때는. 그래서 얘가 이 정답에 이 박스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얘는 도그고 얘도 도그고 얘는 캣이다 라고 하는 이 박스에 어떤 클래스 레벨까지 있는 정답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걸 아주 어떻게 학습하느냐, 먼저 우리가 쓸 리전 프로포저, 아까 셀렉티브 서치 같은 걸로 아까 얘기했던 SS라고 표현할게요. 셀렉티브 서치 같은 알고리즘으로 이미지를 넣어서 리전 프로포절, 즉 정답 있는 캔디데이트를 찾아요. 그럼 이게 하늘색 애들이 찾았다고 쳐봅시다. 4개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초록색은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알고 있는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각각의 리전 프로포저를 각각의 저 파란색, 아까 요 파란색, 이 하늘색이죠? 하늘색 박스들을 파지티브, 네가티브, 뉴트럴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 초록색 박스는 알고 있으니까 정답 박스와 아까 오버랩 IOU가 예를 들어 0.5보다 크면 파지티브다. 그리고 0.3보다 작으면 네가티브다. 애매하다 라고 하면 뭐 뉴트럴이다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라벨링 했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뭐냐, 아까 이 캔디데이트들이 그렇죠, 이 하늘색들이 예를 들어 얘는 빨간색, 그러니까 네가티브, 얘는 오브젝트가 아닌 거고요. 얘랑 이 프로포자랑 이제 파지티브인 거고요. 아이오가 비슷하니까 요 부분은 얼굴만 뽑힌 거 애매하니까 얘는 회색, 뉴트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먼저 분리를 해놔요. 그죠? 분별을 해놔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뉴트럴은 빼고 이 파지티브와 네가티브 프로포자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RxNet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24x7 리사이즈를 해요. 각각. 그죠? 파이트 네가티브.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봐봐요. 우리는 이 얘네들 어쨌든 알고리즘에 의한 프로포절에서 나온 거라 완벽하진 않죠. 근데 요 초록색 완벽한 위치와 클래스를 알고 있으니 아까 했지만 요 CNN 모델과 그 클래스 라벨과 요 박스 리그레션 파라미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보이죠? 실제로 요 초록색을 요렇게 옮겨내야 되는 거니, 그쵸? 초록색 좀 옮겨내야 되고, 뭐 얘는 이번에 반대로 얘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옮겨내야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그 박스 리그레션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샘플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요 샘플에 대해서 학습시키고, 요 샘플을 학습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백그라운드 클래스, 얘는 백그라운드라고 뱉어내도록, 물론 얘는 리그레션 할 필요 없겠죠. 리그레션에는 뭐 논 값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CNN 학습이 되면 저 파란색 같은 애들은 이제 클래스 라벨과 저 트랜스폼 그 박스의 좌표를 뱉어내도록 하고요. 네가티브 이제 백그라운드인 경우는 이제는 어떤 클래스만 백그라운드 클래스만 뱉어내도록 학습을 시켜버려요. 그렇죠? 이게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RCN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이에요. 실제 그렇게 학습해요.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비슷해요.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요. 리전 프로포저를 먼저 뽑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5개를 뽑았죠. 그래서 프로포저 먼저 뽑고 첫 번째, 그럼 5개 있으면 5개에 대해서 CNN을 각각 돌려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스코어, 클래스 스코어 써볼까요? What,
해당하는 클래스 코어와 트랜스폼 2번 웨어에 해당하는 즉 우리 그 프리비어스 그러니까 프로포잘의 위치를 얼마큼 옮겨야 되는지를 박스 리그레션 그죠? 박스 다시 써볼게요. 박스 리그레션을 해버리는 거죠. 파라미터 벡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웨어에 해당하는 그죠? 그래서 그럼 지금 보면 이 5가지에 대해서 다 CNN을 돌겠죠. 그래서 클래스 프로바빌리티, 클래스 코어랑 이 트랜스폼 파라미터 나오겠죠. 근데 이 클래스 스코어는 어쨌든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프로버빌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프로버빌티를 스레스홀딩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클래스 프로버빌티가 높아야 진짜 클래시피케이션이 된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스코어가 뭐 독일 확률이 0.5오고 뭐 고양이 확률이 0.4오면 사실 걔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한 0.8 이상 딱 봐도 클래스가 확실히 높은 애들만 남겨놓고 이제 걔를 우리의 디텍션 결과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 RCN 테스팅 과정을 실제 이렇게 해요. 쉽죠? 근데 뭐 방금까지 얘기한 거에 2가지 문제 정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보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실제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날 나오면 좋은데 실제 그 셀렉티브 서치 같은 걸 돌리면 리전 프로포절이 막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막 여러 개가 나와요. 사실은 오버래팅 되는 박스들이 사실 많아요. 그걸 처리해 줘야 되고 아까 말한 이 스레스홀드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또 매우 중요하겠죠. 뭐 이 2가지 정도의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는 사실 바운딩 박스들이 겹치는 거를 해결해내는 방법이 이젠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이미지에서 지금 보면 색깔이 4개죠. 이 4개의 클래스 그러니까 오브젝트 캔디데이트 나왔고 오브젝트 프로포절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아까 모델을 다 돌렸더니 각 그 리즌마다 각각 이제 아까 모델을 돌리면 확률이 뭐 강아지의 확률이 뭐 0.9, 0.8, 0.75, 0.7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말했지만 지금 보면 파란색과 주황색이 겹치고요. 노란색과 보라색이 겹쳐요. 그래서 겹치는 거는 사실 제일 잘 되는 거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쵸? 이렇게 보면 사실 애매하잖아요, 결과가. 우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했지만 디텍터는 기본적으로 오버래핑 되는 디텍션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프로포잘부터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프로포잘 그렇지 않더라도 리그레션 하는 과정에서 겹쳐게. 왜냐면 오브젝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박스들을. 이런 문제 많이 생겨요. 해결책은 뭐냐? 아주 유명한 이제 논맥시멀 서프레션, NMS라 불리는 어떤 후처리 방법을 많이 써요. 그 논맥시멀 서프레션, NMS 후처리를 많이 써요.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히 푸는데 자 알고리즘으로 풀어요. 어떻게 푸냐? 첫 번째 박스 중에 가장 디텍션 스코어가 높은 박스를 골라요. 그러니까 클래스 스코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이겠죠. 하나 골라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지금 여기서는 그냥 넥스트가 아니라 처음이니까 파란색이겠죠. 하이 스코어링 박스 고르고요. 그 다음에 엘리미트 로어 스코어링 박스스 만약에 내 스레스홀드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레스홀드 예를 들어 0.7로 정해놨다 하면은 이 파란색과 이 IOU가 0.7 이상인 애들은 지워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세팅에서는 이 주황색이 지워지겠죠, 박스가. 그러면 이제 파란색만 남고 노란색이 남고 보라색이 남겠죠. 그쵸? 그럼 세 번째 스텝에서는 다시 이젠 돌아가 1번으로. 그래서 이제 1번에는 자 파란색이 있으니까 그 다음 높은 거 남아있는 것 중에는 이제 보라색이겠죠. 그럼 보라색에 대해 또 하는 거예요. 보라색에 대해서 보라색 IOU가 높은 박스 예를 들어 노란색이 되겠죠. 그럼 노란색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3번으로 가서 반복을 해요. 근데 이젠 파란색과 보라색을 돌면 더 이상 없죠. 노란색과 주황색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남은 박스가 없으면 그냥 저 파란색과 노란색을 뱉어주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파란색과 보라색. 그래서 얘를 방금 했던 건데 이제 이 파란색 박스에 대해서
요 주황색, 보라색, 노란색 해봤을 때 주황색과는 오버랩이 크니까 그때 주황색을 지워버리는 거고, 그럼 파란색은 남죠 왼쪽에. 그 다음에 아까 보라색이 그 다음 기준인데 보라색 기준은 노란색이 오버랩이 0.7 이상이니까 얘도 노란색으로 지워버리면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과 이 보라색만 남는 두 개가 남고요. 실제 오버랩이 되는 박스들은 지워진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논맥시어 서프레션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떻게 막 이렇게 사람의 오브젝트 정말 많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사람의 머리를 찬다고 쳤을 때 정말 많으면 사실 이 논모시면 서프레션이 이제 뭐 좋은 박스들도 지워버려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디폴트를 아직도 많이 쓰는 이제 후처리 방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RCNN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동영상이라 좀 빨리 넘어왔고 사실 질문도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녹화 강의니까 돌려서 보시면서 한번 충분히 고민해보고 제가 그 오늘 요 강의까지 하고 이제 렉처 노트 2는 끝났죠. 그래서 렉처 노트 2 이제 어노테이션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랑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강의 디텍션도 공부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은 이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